제안서 항목별 작성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꼭 리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계획서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문서 쓰실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냥 히트치는 제안서 작성 원칙이라고 네이밍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헤드푸팅 두 갈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갈식이 영어 표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임의로 지었는데, 두 갈식으로 지어야지 사실 우리 예창패를 가장 흔히 지원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경쟁률이 평균 10대 1이에요. 매년. 그러면은 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에서 30팀을 뽑는데 그 건국대학교에 300개의 서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이 이 300개를 다 꼼꼼하게 볼까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은 워낙 그 업무만 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앞부분만 좀 보시면 대충 어떤 사업인지 다들 감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갈식으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앞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꼭지마다도. 그리고 우리 리턴 프로그램 제안서 양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 문제, 내가 이걸 왜 사회 문제로 인지하게 됐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가장 서두에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야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을 읽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쓴 사람이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심사위원이 똑같이 그리게 만들어줘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숫자가 가능하면 숫자를 사용하시면 제일 좋고, 수치가 없으면 표현을 막 모호한,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냥 딱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탁탁탁 적어주셔야지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이렇게 서류를 훑어보시면서 이 팀의 사업 아이템이 뭐구나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문서를 쓰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건데 털스라고 보통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를 쓰십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 서술형이 그냥 보통 소설 쓰듯이 뭐뭐뭐 했습니다, 뭐뭐뭐 했습니다, 뭐뭐뭐 했습니다, 이게 서술형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개조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뭐뭐 했음 해가지고 뭐 네모 박스 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 쓰고, 그 밑에 동글뱅이 해가지고 거기에 그 네모에 대한 좀 상세 설명을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개조식인데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300개가 넘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다 꼼꼼히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이렇게 네모 꼭지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 뭐 이제 한 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두세 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다, 간결하게. 그래서 이 히트, 두 갈식, 구체적, 간결, 요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리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 리턴 프로그램 제안서 양식, 이거 아마 공고문 보셨으면 거기에다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 양식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서술형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개조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개조식. 네. 개조식으로 쓰시는 게 좋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서는 일단 가단점은 우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협약 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5월 24일에 착수 보고하고 11월 중순 정도에 아마 성과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 기간이 협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 기간 동안 내 사업 아이템을, 내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 현지에 가서 뭐 시장 반응을 보겠다,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서류 심사 때는 해외 진출하겠다고 지원하실 때는 체크를 하셨는데, 중간에 뭐 자문위원님들이랑 멘토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국가에 뭐 무슨 일이 생겨서, 아니면 다시 뭐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생겨서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가는 거는 다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에는 제안서 쓸 때는 해외 진출하겠다고 썼다가 그냥 뭐 특별한 사유 없는데 해외 진출 안 하신다, 그럼 최종 평가에서 감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팀원분들이랑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협약 기간 6개월, 7개월 안에 충분히 해외에 한번 나갔다 올 수 있겠다라는 게 판단이 되시면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은 가점
서류 전형이 가점 3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실현 가능한 일정으로 계획으로 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먼저 쓰시고 근데 해결 방안 쓰시고 요 같은 게 또 뒤에 내용이랑 이어지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3부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통은 사업계획서 이제 어떻게 쓰냐라고 설명을 하면 보통은 요약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풀어서 쓰라고 강의를 하거든요. 아니구나. 반대입니다. 뒤에 있는 거 풀어서 다 쓰고 본문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와서 요약본을 쓰라고 보통은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저는 이 요약본을 먼저 쓰고 본문을 쓰고 그리고 와서 요약본을 다시 수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머릿속에 사업 아이템은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손으로 써보지 않았으면 본문 뭐 15페이지, 20페이지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요약서를 먼저 쓰면은 뚜렷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요. 아, 내 사업 아이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구나. 아, 뭐 일정은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먼저 쓰시고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본문을 쓰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20페이지인데 분량 20페이지 안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30페이지, 40페이지 쓰고 싶은 말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줄여서 20페이지 분량 안에 맞추시고 그거를 보고 다시 내가 맨 처음에 썼던 사업 요약서를 다시 보시고 아, 사업 요약서에 있는 이게 본문에는 빠졌네 하면서 본문을 다시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본문을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 근데 사업 요약서에는 빠져 있어. 그럼 그렇게 요약서를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약서를 일단 한번 써보고 대충이라도 한 줄씩이라도 그다음에 본문을 쓰시고 다시 요약서를 정리하시면 된다. 네. 음, 그리고 우리 사업지에서 본문 쓰실 때 꼭 처음부터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배점이 거의 다 꼭지마다 비슷해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보통 PSST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계획서 기본 양식은 S 솔루션이 배점이 가장 크거든요.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려우면 솔루션을 먼저 쓰세요. 왜냐하면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배점이 가장 높은 걸 먼저 쓰고 그래야지 조금 더 수정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더 잘 써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배점이 가장 높은 걸 쓰시고 그 다음 거 쓰고 그 다음 거 쓰면 된다. 꼭 순서대로 안 써다 쓰는 게 아니다. 네,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고문에 이 심사 기준이 다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 공고문 보시면 뒤쪽에 결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심사 꼭지가 문제 분석의 적절성인데 이게 25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사업 제안서에 어떤 본문과 연결이 돼 있냐 이게 1번 꼭지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보고 이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팀 대표님들이 다 개도구 코이카를 통해서 개발 협력 현장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현지 경험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게 됐고 그게 왜 문제라고 인지하게 됐는지 그러한 것들 일종의 창업 동기, 창업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결하는 그 문제가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떻고 내가 파악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경험담으로 맨 처음에 본인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문제를 인지하셨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 나라의 신문 기사여도 상관없고 국제기구의 연구 보고서여도 상관없고 가능하면 여기까지가 제일 좋고요. 찾아도 없다. 뭐 근데 개인 블로그나 뭐 나무위키나 사실 이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신빙성이 많이 자료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뭐 인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신문기사,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 아니면 뭐 대학에서 만든 논문이나 연구 용역 보고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똑같이 문제라고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심사위원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팔의 물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심사위원도 네팔 신문 기사나 네팔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서 네팔의 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나 네팔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 물오름이 심했어. 이거는 네팔에 물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꼭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냐, 그 시급성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급한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된다. 네. 혹시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네,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신문 기사 그냥 링크 본문에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수치입니다. 신문 기사에 있는 수치, 연구 보고서에 있는 수치. 그래서 숫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거기 안에 있는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 도표 같은 것들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다. 저희가 분량이 사업 제안서 본문 분량이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예창패는 15페이지거든요. 네, 그것보다 5페이지나 더 많아서 글로만 쓰시면 다 못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나 그림 같은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꼭지가 문제 해결 방안인데 요거는 심사 기준의 해결 방안의 창의성 및 경쟁력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우리 네, 네, 앞에 거 보면 25점, 요것도 25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중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사실 처음부터 쓰셔도 되는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해결 방안의 창의성 및 경쟁력 같은 경우는 네, 이 우리 사업 제안서 본문의 문제 해결 방안 꼭지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네. 네팔의 물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팔에 기존에 이런 물 오염 관련된 걸 해결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채우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개발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에 없다, 기존 시장에 없다. 최대한 비슷한 거라도 같이 내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이 아이템은 내가 생각한 거라서 내가 찾아보니까 없다, 주변에 없다.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 나만 생각한 거다. 라고 와서 면접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심사위원이 타다닥 하니까 구글링 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유사한 아이템이. 그래서 본인이 이 아이템, 이건 진짜 기발하다. 이건 나만 생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있습니다. 어딘가에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글링이라도 해보셔가지고 그 유사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팀들, 회사들, 기업들에 나열하고 그 기업들은 ABC 하는데 D가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D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그 차별성만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 차별성. 그리고 사실 우리 코이카에서 하는 리턴 프로그램은 경제적 가치 창출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코이카는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 이제 이런 창업 공모전은 경제적 가치를 훨씬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고객층이 몇 명 있는지 그 사람들의 구매력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다고 본인 뇌피셜로 이렇게 막 적으시면 안 되고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가장 유사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의 뭐 연 매출이 얼마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뭐 우리는 이 사람들은 ABC를 해서 10억이면 우리는 D를 하니까 거기에 뭐 몇 퍼센트 해서 우리는 뭐 1억 정도 규모를 생각한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어, 시장 경쟁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시장 규모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차별성. 기존에 있는 기업과 내 아이템이 뭐가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 이 아이템을 하면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건지 예비 구매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막 엄청나게 뻥튀기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심사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가기도 하고 나중에 면접 때 아니면 면접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코멘트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는 뭐 시장 규모가 대충 이 정도니까 뭐 수정을 하셔라 이렇게 더 하기도 하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되 그래도 온전히 내 피셜로만 적으시면 안 된다. 네, 시장 규모를 네,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은 사업화 전략 및 실행 계획 꼭지인데 여기에 우리 심사 기준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비중이 25점이에요.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꼭지별로 평가 비중이 비슷하다. 그래서 잘 써지는 부분 먼저 쓰시면 된다. 처음부터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장 진입 전략, 음,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구조가 타당한가 이거를 보는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 구글링 하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이렇게 3K, 3C 하고 밑에 비용 수익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창업을 하셔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쓰기 어려워하십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좀 받고 교육을 받으셔야지 좀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에듀 같은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쓰는 무료 교육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쓰셔도 되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너무 어렵다, 이거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내 사업의 사이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네이버 쇼핑하는 걸 가정하면 내가 집에서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 그게 네이버에서 그 주문 정보를 판매자한테 보내고 그럼 판매자가 택배회사를 불러서 택배회사가 물건을 수령해서 나한테 물건이 온다. 이 사이클을 보여주시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라도 소비자가 주문한 내 제품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내 서비스를 신청해서 그 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 사이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시하셔야 될 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서비스, 물건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동하면 반대급부로 당연히 비용, 수익, 돈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사실 여기서 굳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이쪽에서 오래 활동하신 심사위원님들은 그 비즈니스 캔버스나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화한 거, 프로세스화한 거 그거 하나 딱 보면은 다 이해하시거든요. 한 방에 이 팀은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성이 있네. 이 팀은 뭐 고객을 예를 들어서 뭐 예비 고객 1차 고객을 잘 잡았네. 수익은 너무 낮게 잡았네. 비용을 너무 높게 잡았네. 핵심 파트너십을 잘못 설정했네. 이런 게 한 방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 비즈니스 모델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까지 합격하신 팀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교육을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만 잘 작성을 하셔도 IR 피칭 같은 데서 그거 하나만 잘 만들어서 띄워놓고 다른 슬라이드 없이 그것만 띄워놓고 발표하셔도 몇 억씩 이렇게 투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뽑히시자마자 바로 그 교육을 하는 거고 우리 예비 올해 이제 선정되신 우리 올해 선발팀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더 고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 반응이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고객 반응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오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 과정을 하시는 겁니다. 올해 리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그래서 그 과정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업 계획서, 우리 리턴 제안서 쓰실 때도 비중은 똑같지만 25점으로 가장 팀원분들이랑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작성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활동 계획은 우리 5월부터 11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10월 말까지가 활동이고 11월에 이제 결과보도 쓰고 하시느라 사업 운영하시기에는 조금 벅차실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5월, 10월까지 그리고 혹시 10월까지 도저히 이 사업을 못 돌릴 것 같으면 11월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업을 어떻게 활동할 건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산은 크게 우리 공공원에 나간 양식을 보면 직접 경비가 있고 간접 경비가 있습니다. 간접 경비는 우리한테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회의할 때 토지 빌릴 때, 우리끼리 회의할 때 다가가 필요해. 우리가 어디 기업체랑 업무 협의해야 되는데 거기 교통비 이런 거를 다 간접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경비는 내가 사업을 꾸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어, 뭐 세계시민 교육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 세계시민 교육을 듣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뭐 간단한 다가라도 드려야 되고 강의실도 예약해야 되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경비고 우리 팀, 우리끼리 쓰는 돈을 간접 경비다. 네. 이렇게 딱 꼭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 경비랑 직접 경비는 저희가 적요를 예시를 넣어놨는데 다 수정하셔도 됩니다. 네. 다 수정하셔서 내 사업에 맞게 내가 적요 만들어서 탁탁탁 넣으시면 되고 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예산 짜실 때 견적까지 받으셔가지고 진짜 그 경비를 짜시면 좋은데 사실 우리 예비 창업가들이 막 기업 다른 업체 연락해가지고 막 견적 좀 주세요. 이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그 크몽이라고 하죠. 그 재능 마켓 그런 데서 많이 예산을 따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앱 개발하는데 크몽에서 보니까 대충 시세가 뭐 얼마야. 그러면 앱 개발에 얼마, 뭐 홈페이지 개발에 얼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예산을 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짜시면 되고 저희가 지원금 평균 500만 원이라고 최대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비는 그 지원금의 최대 10%까지 가능합니다. 50만 원. 그래서 우리는 500만 원 다 직접 경비 쓸래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는 간접 경비 10만 원만 있으면 돼.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짜시면 되는데 50만 원을 넘길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종 합격하신 다음에 저랑 만나가지고 어차피 사업 예산을 다시 짜실 거예요. 그러면 사업 예산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꾼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코이카 기준상, 뭐 회계 기준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다가는 뭐 5천 원, 상한이 5천 원인데 다가비를 뭐 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단가 같은 경우들 코이카 기준에 맞춰서 수정하는 거라서 예산이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아예 통으로 바꾸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뽑히시면은 전문가 멘토링을 받으실 텐데 그때 혹시나 사업 아이템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조금 사업 내용이 그러면은 바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도 어차피 다시 짜셔야 되니까 그 과정이 조금 있다. 그래서 예산은 내가 이번에 짠 걸로 꼭 끝까지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미리 생각하시고 예산을 짜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심사 기준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15점입니다. 앞에는 다 25점이었는데 요거 15점 비중이 조금 낮으니까 굳이 팁을 드리면 지속 가능성 쓰기 너무 어렵다. 마지막에 쓰시면 돼요. 배점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배점 높은 것들 먼저 쓰시고 요거는 뭐 고민하시다가 마지막에 뭐 쓰셔도 됩니다. 이게 배점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고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리턴 프로그램 오래 하시고 이 리턴 프로그램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나 올해 리턴 프로그램 참여한 걸로 내년에 바로 벤처 투자 받아서 창업할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나는 계속 이런 정부 지원 창업 프로그램 지원 받아서 계속 스케일업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 뭐지 투자 받을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아이템에 따라서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 프로그램 한 거를 바탕으로 나 내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할래 청년 창업 사관학교 할래 아니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래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바로 창업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 바로 해가지고 난 바로 뭐 엔젤 투자자 투자 받을래, 벤처 캐피탈에 투자 받을래 이렇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보니까 보통은 그래도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보여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팀이 좀 미래 비전이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느낌도 오고 그래서
N 플러스 1년 동안 뭐 하고, N 플러스 2년에 뭐 하고, N 플러스 3년에 뭐 하고, 뭐 이렇게 좀 연도 단위로 해가지고 좀 적어주시면 좋다. 네. 그리고 저희 코이카 리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창업 공모전이랑 다르게 SDG와 연계한 창업 아이디어를 우선 선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서도 보면은 첫 표지에 SDG 몇 번이랑 연계되어 있는지 적게 돼 있죠. 그래서 SDG가 사실 다 개도국과 연계된 건 아니죠. 지금 이제 SDG는 선진국가도 다 목표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업 아이템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는 건데 SDG랑 무슨 연계가 안 돼 있어. 잘 찾아보시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것들은 꼭 개도국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저희도 다 해당하는 거고 양질의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어떤 그 아이템이 개도국 해외에서 하는 거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든 꼭 SDG와 연계가 된 사업 아이디어야 하고 그거를 여기에 이제 잘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SDG 8번, SDG 9번 이거보다는 SDG 9-1번, 뭐 SDG 12-3-A 보면은 우리 구글에서 SDG라고 치시면은 나오거든요. 세부 목표까지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큰 단위 말고 한 단계 더 낮은 목표까지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사업 많이 하셨으니까 직간접 수혜자 다들 아시죠?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수혜자고 만약에 교육에 다치면 내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수혜자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간접 수혜자 될 수 있고 그 학생이 취업을 해서 뭐 이제 일자리를 얻으면 그 가족들까지도 이제 간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은 서비스랑 제품을 바로 이용하시는 분들, 간접은 그 외 분들, 뭐 가족이나 아니면 구성원이나 아니면 뭐 내가 우리 뭐 강남구 지역의 환경 개선 뭘 하겠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바로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 커피박을 활용한 뭘 하겠다, 환경보호를 하겠다. 그러면 그 카페가 1차 수혜자, 직접 수혜자가 되는 거고 강남구 주민이 뭐 예를 들면 간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 네. 핵심 성과 지표는 우리 대표님들 이제 OD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PDM에서 임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건데 교육 5번 했어. 이거는 임팩트가 아니죠. 교육을 한 거는 액티비티 그냥 아웃풋인 거고 임팩트는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역량 개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에 진학했다던가 아니면 뭐 대학생인데 유학을 갔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우리가 한 활동의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개발이 된 것, 더 나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핵심 성과 지표로 잡아주시면 되고 핵심 성과 지표도 다 뽑히신 다음에 최종 선발되신 다음에 저희랑 한번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조정하실 수도 있다. 이제 역시 또 지속 가능성 이어서 아까 향후 창업기회 말씀드렸죠. 바로 창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 공모전 계속 타시고 스케일업 하신 다음에 창업하셔도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소 3년은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3, 5년 적혀 있는데 최소 3년은 적어주시면 좋다. 네, 아이고 네, 촬영하시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팀 역량입니다. 10점, 10점 비중이 제일 낮죠. 서류 전형에서는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10점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 예를 들어서 뭐 HR도 필요하고 회계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앱 개발자도 필요한데 당연히 예비 창업팀은 그 모든 역량을 다 갖출 수는 없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건 솔직하게 없다라고 적으시고 없으니까 크몽에서 전문가를 프리랜서를 쓰겠다. 없으니까 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업체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본인들이 팀 대표님, 팀원들이 기존에 역량이 있으면 그거를 잘 보여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는 능력은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시면 된다.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걸리시면 더 위험하니까 없는 건 솔직하게 없다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보완하겠다.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 네, 여기까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서류 전형과 관련된 거는 다 안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은 네, 현장에서는 바로 손 들고 해주시면 되고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질문이 없어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우리 팀 대표 팀원 역량이 배점이 높습니다. 그 왜냐면은 특히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팀 대표님의 역량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대표님의 역량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면접 전형 PT 발표는 꼭 대표님이 오셔야 되고 대표님이 안 오시면 그 평가 꼭지에 최하점을 받으시면 합격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일정 안내 드렸으니까 꼭 대표님 지원하시는 분들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일정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 그때 배점이 높으니까 그럼 프레젠테이션이랑 잘하고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면은 서류 전형 때 조금 평가 점수가 낮았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네, 면접까지 PT 전형까지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